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미국에 가면 종이 조각 취급을 받고, 반대로 미국의 1달러 지폐 한 장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이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가면 지폐 뭉치를 수레에 싣고 가야 겨우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똑같은 종이 위에 똑같이 숫자가 적혀 있고 똑같이 그 나라의 위인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말이죠. 왜 미국의 종이는 돈이고 짐바브웨의 종이는 휴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미국이 잘 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경제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여행 갈 때 환전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성적표이자 그 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을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돈의 계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돈은 왕처럼 군림하고 어떤 돈은 노예처럼 멸시받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 거대한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뉴스에 나오는 환율 그래프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국가들의 피 튀기는 전쟁터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화폐 가치가 다른 이유.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국가 신용도, 즉 믿음의 크기입니다. 돈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뭘까요? 근본 위제가 폐지된 이후 현대 사회의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 종이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오직 하나, 이 종이를 발행한 국가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구상 어디서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미국 정부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자국의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합니다. 이걸 기축통화라고 부르죠. 반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봅시다. 정치가 불안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누가 믿고 받아줄까요? 내일 이 나라 정부가 뒤집히면 이 돈은 휴지가 될 텐데 라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폐에 100조 달러라고 적어놔도 사람들은 그 돈을 거부하고 빵 한 조각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 사이의 신용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에 약속 잘 지키고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는 친구. 철수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가요? 믿고 빌려줍니다. 이자는 조금만 받아도 됩니다. 철수의 차용증은 가치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맨날 거짓말하고 직업도 없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친구 영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마 안 빌려줄 겁니다. 만약 빌려준다 해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영희의 차용증은 가치가 낮으니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철수가 발행한 달러는 누구나 원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파탄난 영희 같은 국가가 발행한 화폐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두 나라의 신용도, 격차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1달러에 1,300원이라는 말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보다 1,300배 더 강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두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거기라는 뜻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함에 대한 프리미엄이 달러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신용이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온 국민이 고통받았죠. 화폐 가치는 곧 그 나라의 자존심이자 국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경제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금리와 돈의 양입니다. 화폐도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배추값이 똥값이 되고 배추가 귀하면 금추가 되는 것처럼 돈도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지고 귀해지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도꼭지가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달러 가치가 폭등할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억 원을 가진 투자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돈을 한국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3% 주는데 미국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5%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돈을 팔아서 달러로 바꾼 뒤 미국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이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돈들이 와 미국이 이자 많이 쳐준대 하면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원화, 엔화, 유로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없으니 당연히 달러 값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죠. 반대로 한 국가가 경제를 살리겠답시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 경우를 봅시다.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그랬죠. 돈이 시중에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니까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1,000원으로 김밥 한 줄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3,000원을 줘야 한다면 내 1,000원의 가치는 3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죠. 특히 터키,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을 보세요. 대통령이 인기를 얻으려고 혹은 빚을 갚으려고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1년에 100%를 넘나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 가치가 반토막 나 있으니 국민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을 사재기합니다.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화폐 가치가 다르다는 건 그 나라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의 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냉정한 수학 공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 하나에 내 지갑 속 10,000원짜리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이게 사실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각 나라의 경제 체력, 즉 펀더멘털의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얼마나 찍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들고 수출을 얼마나 잘해서 외화를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죠. 대신 반도체, 자동차, 배를 만들어서 해외에 팝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미국에 팔면 대금으로 뭘 받을까요? 달러를 받습니다. 현대차를 유럽에 팔면 유로를 받겠죠. 이렇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됩니다.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안정되고 원화 가치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수출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우리는 기름도 사야 하고 식량도 사야 하니 나가는 달러는 그대로입니다. 나라 곳 간의 달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역수지 적자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엔화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엔저 현상 때문에 엔화가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엔화는 안전자산 취급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아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죠. 마치 강남에 빌딩 몇 채 가지고 있어서 월세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사는 부자 노인과 같습니다. 당장 장사가 좀 안 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어느 선 이하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를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제재를 받았지만 루블화 가치가 초반에만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강력한 실물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욕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 가스를 사야 했고, 러시아는 가스 사고 싶으면 루블화로 내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었죠. 이처럼 화폐 가치 뒤에는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자원 보유량, 그리고 해외 자산 규모라는 진짜 실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금리를 조절하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라가 돈을 못 벌면 화폐 가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1달러와 1000원의 교환 비율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회사와 미국 주식회사의 시가총액 차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화폐 가치가 차이나는 3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국가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용의 크기. 둘째, 금리와 통화량 조절이라는 돈의 희소성. 셋째, 수출과 자원으로 벌어들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 어떠신가요? 이제 환율이 단순히 여행 갈 때나 신경 쓰는 숫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화폐 가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가 똑같이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아이폰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내 월급이 삭감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정부가 잘하기만을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화폐 다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이 오직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보유한다든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달러 자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금이나 부동산 혹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오면 가치가 떨어질 원화를 버리고 가치가 오를 달러나 금으로 발 빠르게 갈아타니까요. 화폐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그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